거의 모든 것의 역사. 아니요. 1989년 포크 찹 간헐천이라는 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름 5m 정도의 분출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곳에 서 있었다면 충분히 큰 것이었겠지요.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경고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지름이 2km가 넘는 폭발이 일어났었지요. 그런 일이 언제 어디에서 생길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낙석도 역시 위험 요소이다. 1999년에 가디너 캐년에서 큰 낙석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다. 오후 늦게 도스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 도로 위로 바위가 걸려있는 곳에 서 있었다. 갈라진 틈이 분명하게 보였다. 도스는 사력 있게 말했다. 어느 때라도 떨어질 수가 있지요. 농담이시겠죠. 내가 말했다. 즐겁게 캠핑을 하려는 사람을 가득 태운 차가 한순간도 지나지 않는 때가 없었다. 그래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요. 아무 징조도 없을 뿐이지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지요. 맨머드 온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로 걸어가던 도스가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위가 떨어지지도 않고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죠. 새로운 분출구가 갑자기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면서도 정말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조용하지요. 지구처럼 말이죠. 내가 지적했다. 맞습니다. 그가 동의했다. 옐로스톤의 위험은 방문객이나 공원 직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도스는 5년 전에 근무를 시작했던 첫 주에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밤에 젊은 하계 임시 직원 3명이 따뜻한 연못에서 수영을 하거나 햇볕을 쬐는 열탕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다. 분명한 이유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옐로스톤의 연못이 모두 위험스러울 정도로 뜨거운 것은 아니다. 들어가서 누워있기에 적당한 것도 있으며 하계 임시 직원들 중에는 규정이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연못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어리석게도 새 직원은 손전등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따뜻한 연못 주변에 흙은 얇은 껍질 같은 곳이 많아서 뜨거운 분출구로 미끄러져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어쨌든 세 사람은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에 작은 개울을 건너야 했다. 가던 길에 그랬던 것처럼 건너뛰기 위해서 뒤로 몇 걸음 물러선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둘, 셋을 센 후에 도움닫기를 해서 넓이 뛰기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보통 개울이 아니라 펄펄 끓는 연못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 연못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공원을 떠나는 길에 잠깐 들렀던 상부 간헐천 분지에 있는 에메랄드 연못에서 그 생각이 떠올랐다. 그 전날에는 도스와 함께 그곳을 찾아갈 시간이 없었지만 역사적인 장소인 에메랄드 연못을 한 번은 보고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965년 부부 생물학자였던 토머스 브룩과 루이즈 브룩은 여름 채집 여행 중에 정신나간 실험을 했다. 두 사람은 연못가에 있는 황갈색의 찌꺼기를 떠가지고 가서 생명체가 있는가를 살펴봤다. 그 찌꺼기 속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가득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었다.
생물이 살기에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산성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양의 황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물속에서 살 수 있는 호극성 미생물이 처음 발견된 것이었다. 놀랍게도 에메랄드 연못이 바로 그런 곳으로 설폴로부스, 아시도칼다리우스와 테르모필루스, 아쿠아티쿠스로 알려진 두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섭씨 50도 이상에서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두 배나 더 뜨겁고 산성이 물속에서 줄지어 햇볕을 쬐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었던 것이다. 와. 브르기세를 발견했던 박테리아 중에 하나였던 테르모필루스 아쿠아티쿠스의 정체는 거의 20년 동안 의문에 쌓여 있었다. 그러다가 게리비 멀리스라는 칼텍의 과학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열 효소를 이용해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이라고 알려진 화학적 마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적은 양의 DNA로부터 많은 양을 복제할 수가 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단 하나의 분자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일종의 유전학적 복사법으로 학술 연구로부터 경찰의 법의학 작업에 이루는 모든 유전과학의 기본적인 수단이 됐다. 멀리스는 그 공로로 1993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섭씨 80도 이상에서 사는 초고온성 미생물들도 발견됐다. 프랜시스 애쉬크로프트의 극한에서 사는 생물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생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사는 것은 섭씨 113도에 이르는 해저 분출구의 벽에 붙어서 사는 피롤로브스 품마리이다.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는 대략 섭씨 120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부르게 발견은 생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다. 나사의 과학자 제이 버그슈트랄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생명이 살기에 가장 혹독한 환경을 가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액체의 물과 약간의 화학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면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다. 생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를 반기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끝부분에 그 캐리 뮬리스 박사 PCR 개발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캐리 뮬리스 박사가 돌아가시고 원래는 캐리 뮬리스 박사가 PCR 검사를 가지고 그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것을 되게 경계하고 반대하고 그랬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캐리 뮬리스 박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뻥데믹이 일어났죠. 제5부 생명 그 자체. 우주와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가 우리의 출현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프리먼 다이스. 제16장 고독한 행성. 생물로 존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우주 전체에서 생물이 존재하는 곳은 우리 은하에서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지구뿐이지만 그나마도 아주 임색한 곳이다. 저 깊은 바닷속의 해구로에서부터 가장 높은 산 정상까지 생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겨우 20km 남짓에 불과하다. 우주 전체 공간과 비교한다면 정말 적은 공간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공간은 더욱 적다. 우리는 4억 년 전에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기로 한 성급하고 위험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생물종들에 속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런 결정으로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의 99.5%로 추정되는 공간을 포기해야만 했다. 우리는 물론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물은 공기보다 1300배나 더 무겁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면 압력이 10m마다 1기압 정도씩 급격하게 높아진다. 육지에서는 150m 높이의 쾰른 성당이나 워싱턴 기념비에 올라가더라도 압력의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다. 그러나 물속에서 같은 깊이로 들어가면 혈관이 막히고 편은 대략 콜라겐 정도로 압축돼 버린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호흡 보조 장치도 없이 그런 깊이까지 잠수하는 스킨다이빙을 스스로 즐기기도 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장이 마구 비틀어지는 것으로부터 상당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는 모양이다. 표면으로 떠오를 때 내장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깊이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아래쪽으로 심하게 끌어내려야만 한다. 보조장비 없이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했다가 살아남아서 그 경험을 이야기해준 사람은 1992년에 72m까지 잠수해서 아주 잠깐 머무른 후에 되돌아 나왔던 움베르토 페르차리라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다. 우주의 규모로 보면 72m는 뉴욕시에서 함블록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길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해를 정복했다고 할 순 없다. 물론 그 방법은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깊은 곳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생물도 있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이다. 깊이가 대략 11.2km 정도인 그곳의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1123kg이 넘는다. 사람은 아주 단단한 잠수정을 타고 잠깐 동안 그곳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새우와 비슷하지만 투명한 각각류와 비슷한 단강류들이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살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바다는 그보다 얕지만 평균 깊이인 4km 정도에서의 압력만 하더라도 짐을 가득 실은 시멘트 트럭 14대를 쌓아놓은 것에 해당할 정도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각각을 만들어내는 건 것 같아요.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단 하나, 각은 달이란 뜻이고 유는 그 종류 할 때 그 유자입니다. 해양학 분야의 교양서 작가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깊은 바다에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부스러져 버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프랜시스 애쉬크로프트에 따르면 물은 거의 압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변과 같은 압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부스러지진 않는다. 그러나 몸속, 특히 그 중에서도 폐에 들어있는 기체가 문제가 된다. 그 기체가 압축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압축되면 치명적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극히 최근까지도 100m 정도까지 잠수하면 폐나 흉곽이 파괴되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고 알려졌지만 스킨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수없이 보여줬다. 애쉬크로프트에 따르면 인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고래나 돌고래에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도 많다. 흰 호수를 통해서 수면으로 연결된 잠수복을 입던 때의 잠수부들은 압착이라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수면에 있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잠수복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잠수복 속에 공기가 격렬하게 빠져나가면 불운한 잠수부는 문자 그대로 헬멧과 호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생물학자 J.B.S. 홀데인이 1947년에 쓴 글에 의하면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잠수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뼈와 몇 점의 살점뿐이었다.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1823년에 찰스 딘이라는 영국 사람이 처음 구안했던 최초의 점수형 헬멧은 사실은 잠수용이 아니라 화재진환용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연기 헬멧이라고 불렀지만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불편했다. 딘은 소방관들이 어떤 옷을 입더라도 상관없이 불타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만 특히 주전자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옷을 입으면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방변품을 수중에서 시험해보았던 딘은 그것이 침몰성을 인정하는 작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밴드라는 잠수병이다. 물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불쾌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80%는 질소로 되어 있다. 인체에 압력을 가하면 질소가 작은 기포로 변해서 혈액과 조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잠수부가 너무 깊하게 수면으로 올라올 때처럼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면 몸속에 갇혀있던 기포가 샴페인 뚜껑을 열 때처럼 끌어올라서 작은 혈관을 막아버리게 된다. 세포에 산소 공급이 끊기면 급식한 통증이 생겨서 잠수부가 몸을 비트게 되기 때문에 밴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 밴드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면이나 진주를 채취하는 사람들의 직업병이었지만 서양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부터는 물에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잠합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잠합은 교각을 건설하기 위해서 강바닥에 설치한 밀폐된 상자를 말한다. 그 속에 압축 공기를 넣었다. 그런 잠합 속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면 피부가 조금씩 따끔거리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관절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고통 때문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잠함 그런 증상은 매우 이상한 것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이 마비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아주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애쉬크로프트는 스템스강 밑에 새로 건설 중이었던 터널 공사의 감독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열었던 연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줬다. 놀랍게도 터널 속에서 뚜껑을 열었던 샴페인 병에서는 거품이 솟아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터널에서 나와서 런던의 상쾌한 저녁 바람을 쐬자 거품이 갑자기 끌어올라서 소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압 환경을 피하는 것 이외에 밴드를 예방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알려져 있다. 첫째는 압력 변화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스킨 잠수부가 150m나 잠수를 한 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 사람들은 질소가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갈 정도로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지 않는다. 둘째는 조심스럽게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질소 거품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은 대부분 존 스콧과 J.B.S. 홀데인 부자의 남다른 노력 덕분이다. 홀데인 부자는 영국 지식인들의 유별난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말 별난 사람들이었다. 홀데인 1세는 1860년에 스코틀랜드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형은 홀데인 자작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옥스퍼드의 생리학 교수로 비교적 평범하게 지냈다. 그는 건망증으로 유명했다. 저녁 만찬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부인의 말을 듣고 위층으로 올라가서는 잠옷을 입은 채로 잠들어 버린 적도 있었다. 잠을 깬 홀데이는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잘 시간이 된 것으로 믿었다고 변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괴짜들의 특징, 유별난 특징이 어떤 거냐면 집중력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 이런 괴짜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콘월 지방으로 가서 광부들의 십이지장충을 연구하는 것이 그에게는 휴가였다. 한동안 홀데인 가족과 함께 살았던 T.H. 헉슬리의 손자이며 호술가였던 올더스 헉슬리가 그의 소설 연애 대입법에 등장시킨 과학자 에드워드 탄타마운트는 홀데인을 조금은 무자비하게 빗대어서 묘사한 인물이었다. 홀데이는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자주 쉬면 밴드를 피할 수 있는가를 알아냄으로써 잠수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는 등반가들이 겪는 고공병에서부터 사막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생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독성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광부들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사망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그는 자신을 조직적으로 일산화탄소에 노출시킨 후에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해 보기도 했다. 모든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기 직전에 멈추었을 때 혈액의 포화 수준은 56%였다. 다이빙의 역사를 재미있게 소개한 바다 밑에 별을 쓴 트레버 노턴에 의하면 그것은 치명적인 수준에 정말 가까운 정도였다. 후세에 JSB라고 알려졌던 홀데인의 아들은 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일에 관심이 많았던 놀라운 신동이었다. 3살 때에 이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옥시 헤모글로빈인가 아니면 카복시 헤모글로빈인가에 대해서 까다롭게 물어보곤 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실험을 도와줬다. 잭이 10대가 되었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서로 가스 마스크를 돌려가면서 쓰고 기절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실험하기도 했다. 옥스퍼드에서 고전을 공부했던 JSB 홀데이는 과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진 않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케임브리지에서 똑똑한 과학자로 일하게 되었다. 평생을 그와 함께 지냈던 생물학자 피터 매더와는 그를 내가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헉슬리는 어릿광대춤에서 홀데인 2세도 풍자했고 멋진 신세계에서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그의 주장을 줄거리로 삼기도 했다. 홀데인은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다빈의 진화론과 그레고르 멘델의 유전 리론을 접합해서 유전학자들에게 현대 종합 리론으로 알려진 새로운 리론을 정립했다.
18